자, 무역 수지가 계속 이렇게 안 좋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대책 없습니다. 외환위기 다시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 외환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뭐 외환이 뭐 이렇게 뭐 쌓아놓다가 갑자기 급격히 빠져서 거의 뭐 제로에 가까이 되니까 외환위기가 왔는데, 지금은 요때 쌓였던 외환이 이 정도라면 지금은 요 위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도 그래프 보면은 막 90년대 막 요런 느낌인데 지금 외환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외환이 아주 바닥나서 망한다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다만 외환 위기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율이 튀어서 위기가 올 수는 있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무리 지금 뭐 윤석부 욕하시는 분들 많아도요,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해도 우리나라 시스템이 외환위기가 올 만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다? 정권 5년 내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뭐 바젤3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젤3가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만들어진 게 바젤3예요. 다음 위기 터졌으니까 이제 바젤4가 나올 때가 됐죠. 그런 상황이고, 무역 수지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가 높다고 그랬어요? 국가 집중도가, 품목 집중도가 높은데 지금 국가 집중도에서 여기서 박살이 났죠, 이미 중국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미, 중 있으면요, 우리나라는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 중국에 수출해야 되니까. 미국에도 수출해야 되고. 원래 우리나라 무역 수지 1, 2위 나라예요.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1위니까 중국에 붙자라고 하면은 미국이랑 척지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 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터지니까 중국 쪽에 붙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얘네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품목 집중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상황에서 미국에서 은행 위기 터지고 유럽에서도 은행 위기 터졌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풀어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텨질까? 환율이 그래도 그거보다 더 낮추려고 풀려면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외환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하면은 환율 조작국 되니까 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걸 해야 돼요. 적당히 지금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국이기 때문에 내수로 어느 정도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상황이 언제 타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타개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대책이 있을까요? 물론 무역 수지를 지금 당장 개선시킬 대책은 없습니다. 이거 대책이 뭐가 필요해요? 법인세 다 깎아주고, 너네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무너지지 않게 모든 세금 다 면제해주고 막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거는 이상한 방법이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고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거는 당장 되는 것보다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쪽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대책은요,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상화의 핵심은 뭐가 정상화가 돼야 되느냐, 뭐 집값 정상화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런 것보다 핵심적으로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건요, 가계부채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디레버리징을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디레버리징 된 다음에 코로나 때 잠깐 이 정도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여기 91년도에 터지고 나서 꾸준히 거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다가 결국엔 빠졌어요. 코로나 때 잠깐 다시 늘지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건요, 지금 해야 될 대책은 첫 번째, 그 가계부채 정상화를 해야 된다. 가계부채 정상화가 되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곳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타격을 입으면 이게 정상화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정상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어설픈 정상화 말고요, 결국엔 정상화가 안 됐어요. 그때도 안 됐는데 왜 그때 가격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면은 그때 전세대출을 풀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대출 푼 것 감안하고 정상화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때는 가계부채가 빠져야 되고 주담대 쪽에서 빠지는데 전세대출에서 올라가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쌓였던 거고, 거기서 초이노믹스까지 시행하니까 막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던 거고요. 결국에는 가계부채 정상화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화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출산유제나 이런 게 정상화가 돼야 돼요. 결국엔 내수의 핵심은요,
생산 가능 인구다.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개박살이 나 있을 거다. 나라가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이 2.1입니다.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결국엔 사망할 건데 그러면은 똑같이 남기기 위해서는 2명은 있어야 되죠. 근데 왜 0.1명이냐? 중간에 만일의 사태에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화를 해야 될 때인데 자꾸 지지부진하게 늦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건설사 무너진다고 막 부동산 PF 지원, 금리 인하, ESR 피해가라고 특례 보금자리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병이 났어. 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째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째가지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물론 마취제 같은 걸 먹어야 하겠지만 째고 있는데 여기 특례 보금자리론 마데카솔 발라주고, 마데카솔 직광고 아닙니다. 뭐 PF 뭐 하나 해준다고 유동성 풀면서 여기다 소독약 발라주고 빨간약 발라주고 이러고 있는 거다. 째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저기 약을 발라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찔 필요가 없을 때 째면 저런 것들이 필요하죠. 찔 필요가 없을 때는 상처니까. 그렇죠.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거 발라줘야 되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꾸 살 나게 하는 거예요. 판타지 소설책 뭐 만화 이런 거 보면은 계속 힐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거죠. 왜 자꾸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 부동산이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집하고 상가죠. 어차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다 집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결국엔 집, 상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집을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서울에서 중위소득이 그 중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도시 상가, 왜냐면은 그냥 사고 파는 상가 같은 경우는 탈세하려고 워낙 장난질이 심하기 때문에요, 정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풀리거나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신도시 상가가 1층이 평당 5천이에요 그러면은 실평 10평이 분양 20평 정도 되니까 10평짜리가 10억이고 여기서 수익률 4% 내려면은 적어도 1억에 300 이상은 받아야 된다. 350, 400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10평짜리에 350에서 400 주고 들어올 뭐가 있어요? 순댓국집이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만원이라고 해보고, 그러면은 월 350 내고 플러스로 저기 나도 한 300 벌어가고 직원도 24시간 하니까 보통 한 한두 명 정도 써야 될 텐데 요것만 해도 한 500 나간다고 해보고, 거기다가 재료값 이런 것도 한 1000만원 나간다고 해봅시다. 커피숍 테이크아웃, 요즘에 1층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거 아메리카노 비싸면 안 사 먹으니까 막 1000원, 1000 몇백 원대도 되게 많이 나오죠. 한 스타벅스급 안 되면은 1000원대로 막 내고, 뭐 라떼 2000원대로 내고 그러죠. 몇 잔을 팔아야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때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라고 했을 때 자산이 부동산으로 집중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 모았던 거 다 부동산 사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이 거품 때문에 청년층 미래가 암울해지고, 청년층 미래가 암울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층 미래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애를 안 낳아요. 왜냐면 청년층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결혼해서. 근데 나 같은 그걸 또 만들기가 싫거든. 그러면서 딱 봤을 때도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연봉차도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들어가는 사람은 루저 취급당해요. 우리나라는 또 이런 문화가 변해야 돼요. 돈 못 버는 사람은 루저 취급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중소기업에 그 분들이 일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업자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 그러면 집은 어떻게 짓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무시해 사람들이. 부동산에도 그 영향이 들어가고 있어서 부동산을 과시 용도로 쓰고 있고, 이런 것에 다 돈이 붙죠. 누가 힘들어져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반적인 마음이 안 죽었죠.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아, 그러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근데 그 나만 뒤처지는 그 포모 증후군을 자꾸 언론에서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맨날 저기 그 투자 종용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월급의 80% 저축해서 20%로 먹고 살고, 진짜 악착같이 아껴서 한 채 한 채 갭투기로 늘리든가 아니면 월세 받는 거 만들어낸다. 그래서 한 채 한 채 월세 받아요. 받는 거 한 채 한 채 모았어요. 5년에 한 채씩 만들어 봐요. 그래서 한 5채 만들어면 25년이에요. 내 인생을 그런 데다 다 투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들 불행한 거예요. 돈 번 사람도 불행하고 돈 안 번 사람도 불행하고, 돈 벌면 돈 벌었으니까 애 좀 낳아야 되는데
돈 번 사람도 불행한데,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데, 돈 벌면 뭐예요? 다 부동산에 묶여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커다란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무역 수지요? 경쟁력은 어디서 살아날까요? 이제부터는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아이디어 시대인데 공부 무조건 학력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돈 모아서 집부터 사야 되고, 남들보다 뭐 해야 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될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천민 자본주의에 휘둘려져 있다. 결국에는 이 천민 자본주의가 없어져야지. 외국이랑 우리나라 중산층 나누는 기준 맞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이상, 차는 뭐 이상. 외국은요,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 무너지면서 깨질 거고, 그래서 자꾸 부동산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엔 무역적자 이야기했는데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지만요, 왜 자꾸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완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적자 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무역적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이 핵심이다. 부동산 정상화가 핵심이고, 그 전에 가계부채 정상화부터가 이루어져야 된다.